아르센 리팽 체포되다. 안녕하세요. 밤과 즉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리스 르블랑의 리팽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어느 날 배에 리팽이 탔다는 전보가 오게 되고 그 후에 배는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같이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얼마나 이상한 여행이었는지 시작은 참 순조로웠는데 말이다. 여행을 앞두고 이토록 조짐이 좋았던 적은 여태껏 없을 정도다. 프로방스호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으로 속도가 빠르고 안락했으며 선장도 온화하기 그지없었다. 승객들 역시 사회 최고의 인사들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렸으며 오락거리도 마련되어 있었다. 마치 우리끼리만 세상에서 동떨어진 낯선 섬에 모인 듯했고, 그래서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달콤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서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끝없는 하늘과 망망대해 사이에서 며칠 동안 한데 얽혀 지내며 사나운 바다와 무시무시하게 몰아치는 파도, 고요히 잠든 듯 우밍한 바다를 함께 헤쳐나갔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만한 독특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승객들은 이 여행을 파란만장함과 위대함, 단조로움과 다채로움이 모두 담긴 삶의 극적인 축소판이라도 되는 듯 견뎌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출발하자마자 종착지가 뻔히 보이는 짧은 여행임에도 모두들 열에 들떠 조급해하고 강렬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대서양 횡단에 이런 감흥의 묘한 요소가 보태졌다. 떠다니는 우리 작은 섬이 사실은 떨어져 나왔다고 여기던 저쪽 땅에 여전히 속해 있었다고나 할까. 바다 한복판을 향해 갈 때는 서서히 풀렸다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다시금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남아 있었다. 그건 바로 무선 전신이었다. 다른 세상에서 소식을 전달받는 가장 신기한 방법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통과하는 철사를 상상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신기한 과정은 훨씬 더 불가사의하고 시적인 면이 있어서 바람이 날개를 가졌다고 상상해야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행 초반에는 저쪽 세상 소식을 이따금 속삭여주는 희미한 목소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줄곧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내게도 두 친구가 소식을 보내왔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 멀리서 슬프거나 즐거운 작별 인사를 고해왔다. 그런데 폭풍우가 치던 이튿날 오후, 프랑스 해안에서 800km 정도 떨어졌을 즈음 무선 전신으로 이런 전보가 왔다. 아르센 리팽 승선, 1등석, 금발머리, 오른쪽 팔뚝에 상처, 홀로 여행, 가명은 R. 바로 이때 어두컴컴한 하늘에서 엄청난 벼락이 내리치는 바람에 전파가 끊어졌고 나머지 전보 내용은 도착하지 못했다. 아르센 리팽이 사용하는 가명의 첫 글자밖에 알 수 없게 된 셈이다. 만약 리팽이 아닌 다른 범죄자의 정보였다면 전보 담당 직원이나 여객선 사무장, 선장은 철저히 비밀을 지켰을 것이다. 범죄자 승선 소식은 그야말로 엄중히 비밀을 지켜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그날로 그 유명한 아르센 리팽이 우리 가운데 숨어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졌다. 아르센 리팽이 우리 중 한 명이라니. 몇 달 전부터 신문마다 이 신출귀몰한 궤도의 행적을 얼마나 보도했는가. 노련함으로는 따를 자가 없다는 노영사 가니마르조차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과 파란만장한 사투를 벌이지 않았던가. 아르센 리팽은 별난 신사 같은 구석이 있어서 성이나 상류 사격에만 상대했는데 어느 날 밤 쇼름한 남작 저택에 침입했다가 빈손으로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쪽지를 남겨두었다고 한다. 가구를 진품으로 바꾸면 다시 들르겠습니다. 궤도신사 아르센 르팽. 르팽은 변장의 귀재이기도 해서 운전사에서 테너 가수로, 막권 업자인가 하면 명문가 자제로, 청년이었다가 늙은이로, 마르세유 출신 외판원에서 러시아 출신 의사로, 또 스페인 투사에 이르기까지 수천 수만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르센 르팽이 대서양 횡단 여객선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끊임없이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비좁은 1등석 바로 이 구석이나 식당 혹은 저쪽 거실이나 흡연실을 드나든다니, 이 사람이 아르센 르팽일 수도, 아니면 저 신사나 옆자리에 앉은 이 사람이, 혹은 선실을 같이 쓰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꼬박 닷새 동안 계속될 거란 말이죠. 전보가 도착한 다음 날 넬리 언더다운 양이 목소리를 높였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내게 말했다. 여보세요, 당데레지 씨. 선장님과 벌써 꽤 친해지신 것 같은데 뭐라도 들은 이야기 없나요? 넬리 양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소한 무엇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딜 가나 단번에 시선을 끄는 멋진 여인들이 있는데 넬리 양이 바로 그랬다. 이런 여인들은 가진 재력만큼이나 아름다워서 광채를 바라는 법. 그네들 주위에는 주종자, 열렬한 팬, 숭배자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넬리 양은 파리에서 프랑스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지금은 친구인 제를랑 부인과 함께 시카고에 사는 백만장자 아버지 언더다운 씨에게 가는 길이다. 여행 초반에 나는 이 아가씨와 가볍게 사귀어 보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여행의 특성이랄까, 급속히 가까워지다 보니 그만 넬리 양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렸다. 이 여인이 검고 커다란 눈망울을 바라볼 때면 감동에 휩싸여 장난으로 사귀어 볼 생각 따위는 단번에 사라졌다. 넬리 양도 내가 찬사를 보낼 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그럴싸한 말을 하면 웃어주며 관심을 보였다. 내 열의의 호의를 품고 응해주었던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이 신경 쓰였다. 우아하고 내성적이며 퍽 잘생긴 젊은이였는데 넬리 양은 나 같은 파리 사람 특유의 시원시원한 태도보다 그의 과묵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넬리 양이 내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젊은이는 마침 넬리 양 주위에 추종자 무리에 섞여 있었다. 우리는 가판이 흔들의자에 기분 좋게 앉아 있었다. 전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맑았다. 정말 달콤한 순간이었다. 나는 넬리 양의 질문에 대답했다. 넬리 양, 저도 확실히 아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아르센 르팽의 숙적인 노용사 가니마르가 되어 직접 조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자신만만하시네요. 아니 왜요?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주 복잡하죠.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있다는 걸 잊고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단서요? 첫 번째, 르팽은 R로 시작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좀 모호한 특징이네요. 둘째, 혼자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만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셋째, 그 사람은 금발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보를 이용해 승객 명단에서 한 사람씩 지워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승객 명단을 꺼내 쭉 훑어보았다. 일단 이름 첫 글자를 따지면 후보가 13명밖에 없어요. 13명밖에 없다고요? 네, 1등석 승객은 그렇습니다. 이름이 R로 시작하는 13명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9명은 부인이나 아이들, 하인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빼면 4명이 남지요. 우선 라베르당 후작, 넬리 양이 말을 끊었다. 대사관 비서님이시고 제가 잘 아는 분이세요. 로손 소령, 우리 삼촌이에요. 누군가 말했다.
리볼타 씨, 여기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 중 누군가 외쳤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남자였는데 멋들어진 검은 수염이 얼굴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넬리 양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분은 금발이 아니시네요.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결국 명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 누가 남았나요? 바로 로젠 씨입니다. 누가 로젠 씨를 아시나요? 모두 잠잠했다. 이때 넬리 양이 한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넬리 양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아 계속 신경을 거스르던 그 과묵한 젊은이에게 말이다. 로젠 씨,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모두 그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금발이었다. 솔직히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다. 어색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와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힌 듯했다. 이 젊은이의 태도를 봐서는 도무지 혐의를 둘 만한 구석이 없었기에 상황은 더욱 난감했다. 마침내 로젠이 입을 열었다.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요? 이유를 말씀드리죠. 제 이름 혼자 여행하고 있다는 점. 머리 색깔로 볼 때 저도 이미 비슷한 추론을 해봤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결국 저를 체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말하며 로제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강단 있어 보이는 얄팍한 두 입술이 더욱 가늘어지고 창백해졌으며 눈에는 핏발이 섰다. 로젠의 말은 농담이 분명했지만 외양도 그렇고 그 태도 때문에 모두가 놀랐다. 넬리 양이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상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상처가 빠졌네요. 그러면서 로제는 신경질적으로 소매를 걷어 발뚝을 드러내 보였다. 이때 퍼뜩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동시에 넬리 양과 시선이 마주쳤다. 로제는 오른쪽 팔뚝이 아닌 왼쪽 팔뚝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려는데 그만 다른 일이 벌어져 모두 관심이 그곳으로 집중됐다. 넬리 양의 친구 제를랑 부인이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다. 제를랑 부인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두 그 곁으로 모여들었고 부인은 한참 숨을 몰아쉬고 난 후에야 간신히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내 보석이랑 진주 누가 몽땅 훔쳐갔어요. 조금 지나서 안 사실이지만 도둑이 전부 가져간 건 아니었다. 묘하게도 보석을 골라서 훔쳐갔다. 별 모양 다이아몬드, 둥그스름한 루비 펜던트, 여러 목걸이와 팔찌, 군데군데에서 덩치 큰 보석은 놔두고 자리는 적게 차지하면서 제일 값나가는 최상급 보석만 쏙쏙 골라서 빼간 것이다. 보석 틀은 탁자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오색으로 찬란히 빛나던 꽃잎이 모조리 떨어진 꽃대처럼 처량한 몰골이었다. 이런 일을 해냈다는 건 제를랑 부인이 차 마시는 그 시각, 벌건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복도에서 선실 문을 강제로 열고 모자 상자 바닥에 숨겨둔 작은 보석 주머니를 찾아내 물건을 골라갔다는 이야기다. 모두 외마디 비명처럼 한 사람의 이름만 되뇌었다. 절도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승객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다. 바로 아르센 류팽 짓이다. 류팽이 한 듯 절도 방식이 복잡하고 오묘하면서 기상천외한 데다 합리적이기까지 했다. 거추장스럽게 보석을 통째로 가져가기보다 작은 보석들, 즉 진주,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을 따로 빼내 챙겨가다니 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사정으로 저녁 식사 때 로젠 옆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날 저녁 선장이 그 젊은이를 불러들였다는 소식이 들렸다. 모두 로젠이 체포되었다고 철석같이 믿었기에 온통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드디어 한숨 돌렸다고나 할까. 그날 저녁 승객들은 가벼운 놀이를 즐기고 춤도 췄다. 특히 넬리 양은 날아갈 듯 즐거워 보여서 일전에 로젠이 보냈던 기분 좋은 찬사 따위는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넬리 양의 우아함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다. 자정 무렵 고아한 달빛 아래서 내 감정을 고백했고 넬리 양은 이를 선선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음날 혐의가 충분치 않아서 로젠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로젠은 보르도 지방의 명망 있는 도매상의 아들이었고 제출 서류가 모두 확실했다. 게다가 팔뚝에는 상처조차 없었다. 로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서류요? 출생증명서라뇨. 아니, 아르센 리팽이 어떤 서류인들 못 보이겠습니까? 상처는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흉터를 지워버렸을 테죠. 이런 말을 듣자 어떤 이들은 절도가 벌어진 그 시각에 로젠이 가판일을 거닐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이에 로젠을 의심하는 자들은 이렇게 응수했다. 아르센 리팽처럼 신출귀멸한 작자가 절도 현장에 직접 갔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의견은 제외된다 해도 로젠이 리팽이라는데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왈가불가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었으니 홀로 여행하고 금발인데다 알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젊은이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전보에서 지목한 사람이 로젠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일까? 점심시간 조금 전 로젠이 우리가 모여있는 쪽으로 과감히 다가오자 넬리 형과 제릴랑 부인은 벌떡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두려웠던 것이다. 1시간 후 손으로 쓴 회람이 선박 직원과 선원, 승객들 사이에 돌았다. 아르센 리팽의 정체를 밝히거나 훔친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루이 로젠이 상금 1만 프랑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로젠은 선장에게 이런 선언까지 했다. 아무도 이 절도범에 맞서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그자를 잡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로젠 대 아르센 리팽. 사람들 사이에 도는 말로는 아르센 리팽 대 아르센 리팽의 대결인 셈이니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대결은 꼬박 이틀 동안 계속됐다. 로젠은 조사한답시고 승무원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꼬치꼬치 캐묻고 다녔다. 밤에도 가판이를 배회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곤 했다. 한편 선장은 선장대로 조사에 온 힘을 쏟았다. 선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프로방스호를 샅샅이 수색했다. 도난당한 물건은 범인 선실 외에도 어디든 숨겨놓을 수 있다는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넬리 양이 물었다. 뭐라도 찾지 않겠어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다이아몬드랑 진주를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가능하죠. 내가 대답했다. 모자나 겉옷 안감에 보석을 숨기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보석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몸에 걸친 것을 전부 뒤져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줄곧 지니고 다니며 넬리 양이 온갖 자태를 찍던 코닥 사진기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정도 크기만한 물건이면 그 안에다 제릴랑 부인에게서 훔친 보석을 전부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춰놓고 사진 찍는 척하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단서를 남기지 않는 도둑은 없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있죠. 아르센 리팽 말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고요? 그 사람은 앞으로 저지를 절도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각될 만한 정황까지 모조리 살피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시더니 그랬습니다만 그동안 리팽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봐버렸으니까요. 그럼 당드레지 씨 의견은 어떤가요? 제 생각에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색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했고 드리는 공에 비하면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차에 선장이 손목시계까지 도둑 맞는 일이 벌어졌다. 선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조사에 박차를 가했고 이미 몇 번이나 직접 지조하기도 했던 로젠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다음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선장의 손목시계는 부선장의 제복 카라 속에서 발견되었다.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이 신통했고 아르센 리팽한테 확실히 유머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도 드러났으니 리팽은 절도범이었으나 또한 도락가였다. 취미와 적성에 맞아서 하는 일이었으나 또한 즐겼다. 그런 모습이 마치 자신이 연출해놓은 연극에 출연해 실컷 즐기다가 무대 뒤에 가서는 연출된 행동과
상황에 박장대소하는 짓궂은 배우였던 것이다. 이 인물은 자기 분야에서 진정 1인자였다. 그런 류팽이 다소 상반된 역할, 즉 음울하고 고집불통 같은 인상의 로젠 역할을 소화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일종의 존경심마저 들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기 이틀 전밤, 당직 승무원이 가판 후미진 구석에서 신음을 들었다. 다가가 보니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에는 두툼한 스카프를 뒤집어 쓰고 손목은 가느다란 밧줄에 묶인 채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풀어주고 일으켜 세워보니 남자는 바로 로젠이었다. 평소대로 가판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공격을 당해 얻어맞고 몽땅 털린 것이다. 겉옷에 핀으로 꽂혀있는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아르센 류팽은 로젠 씨가 증정하는 1만 프랑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실 도난당한 지갑에는 1000프랑짜리 지폐가 20장 들어있었다. 물론 사람들은 로젠이 공격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거라며 딱한 꼴을 한 그 젊은이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손을 혼자 묶는 일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쪽지 글씨체가 로젠 글씨체와는 완전히 달랐다. 오히려 배에서 찾아낸 예전 신문에 실린 아르센 류팽의 글씨체와 쏙 닮았다. 결국 로젠은 더 이상 아르센 류팽이 아니다. 로젠은 보르도 지방 도매상의 아들 로젠일 뿐이다. 이로써 아르센 류팽이 배에 타고 있음이 또다시 입증된 셈인데 그자의 행동이 얼마나 섬뜩한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무도 선실에 혼자 남아있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적한 장소에 혼자 가는 일도 가급적 피했다. 낯익은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다녔으며 본능적으로 서로를 경계하는 바람에 아주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다. 혼자 여행하는 한 사람만 경계해야 했다면 이토록 전전긍긍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센 류팽은 이제 모든 사람이 류팽이었다. 바야흐로 사람들의 상상력은 마구 뻗어가서 마치 류팽이 신비하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인 듯 여겼다. 이 사내는 아무도 예기치 못한 누군가로 변장해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존경받는 로슨 소령이나 신분 높은 라베르당 후작으로 이탈하 변장했을 거라며 수군거렸다. 심지어 애초에 밝혀진 류팽의 가명 첫 글자와 상관없이 부인이나 아이들, 하인과 함께 여행하고 있으며 모두가 잘 아는 이런저런 인물로 변장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무선 전신으로는 아무런 소식도 새로 도착하지 않았다. 선장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전해주지 않았으며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모두 불안해했다. 이런 이유로 여행 마지막 날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다. 모두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 나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번에는 절도나 단순한 폭행 정도가 아니라 살인 같은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시시한 절도 사건 2번만으로는 아르센 류팽의 범죄가 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경찰은 속수무책이고 류팽이 프로방스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으니 이 인물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재물도 목숨도 모두 그 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내게는 아주 달콤한 시간이었다. 넬리 양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이다. 잇따라 여러 사건이 터지자 안 그래도 걱정 많은 성격의 넬리 양은 내 보호를 받고자 했고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솔직히 아르센 류팽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았던가. 류팽 덕분에 이토록 달콤한 꿈도 꾸어보는 게 아니던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었지만 좀 더 현실적인 욕망도 있었다.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당드레지 가문은 푸아투 지방에서 꽤 명망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소 영락한 게 사실이다. 신사로 태어나 가문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넬리 양은 이런 의도를 눈치채고도 언짢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미소 띈 눈을 보며 나는 용기를 얻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기대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가판 난간에 팔꿈치를 꿰은 채 나란히 서 있었다. 미국 대륙 해안선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조사는 이미 중단되었다. 모두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었다. 1등 선실부터 이민자로 우글거리는 3등 선실까지 모든 승객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대체 아르센 류팽이 누구인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가면을 쓰고 숨어 있는가?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내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 순간의 세세한 장면은 단 하나도 잊지 못할 것이다. 얼굴이 창백하군요, 넬리 양. 힘없이 내 팔에 기대어 있는 넬리 양에게 말했다. 그러는 당신도요.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흥미로운지요. 함께 이 순간을 맞이하여 기쁩니다. 넬리 양, 살아가는 동안 가끔은 기억해 주시겠죠. 넬리 양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 숨은 가쁘고 얼굴은 열에 들떠 있었다. 배에서 다리가 내려졌다. 승객들이 내리기도 전에 세관원, 제복 입은 사람들, 화물 담당자가 배에 올라탔다. 넬리 양이 중얼거렸다. 아르센 류팽이 항해 도중에 탈출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체포되는 불명예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으려고 대서양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죠. 웃지 마세요. 넬리 양은 신경질적으로 응수했다. 그러다 나는 갑자기 전율을 느꼈고 질문하려는 넬리 양이 말을 가로챘다. 저 다리 끝에 서 있는 나이 든 남자 좀 보세요. 우산을 들고 황록색 프로코트를 입은 남자요? 가니마르예요. 가니마르요? 네, 아르센 류팽을 지 손으로 체포하겠다고 맹세한 그 유명한 형사 말입니다. 아, 미국 쪽에서 아무런 정보도 보내오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해되는군요. 가니마르가 거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자기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아르센 류팽이 반드시 잡히겠네요. 누가 알겠습니까? 가니마르도 변장하지 않은 류팽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던걸요. 혹시 류팽이 사용하는 가명을 알고 있다면 모를까? 아, 그 체포 현장을 좀 봤으면. 넬리 양이 말했다. 여자들이 보이기 마련인 약간 잔인한 호기심이 느껴졌다. 기다려봅시다. 분명 아르센 류팽은 숙적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리는 승객들 틈에 섞여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노 형사 눈이 피로해질 때를 기다렸어요. 하선이 시작되었다. 가니마르는 태연하게 우산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난간 사이를 허둥지둥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승무원 한 명이 가니마르 뒤에 서서 이따금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다. 라베르 땅 후작, 로선 소령, 이탈리아 사람, 리볼타가 지나갔다. 그 뒤에도 다른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갔다. 이제 로젠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딱하기도 하지. 지난번에 당한 일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넬리 양이 말했다. 그래도 역시 저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니마르와 로젠을 사진 한 장에 같이 찍어두면 재밌겠네요. 제 사진기로 좀 찍어주세요. 제가 짐이 너무 많아서요. 넬리 양에게 사진기를 건네주었으나 한 발 늦어서 찍을 순간을 놓쳐버렸다. 로젠은 다리를 건너는 중이었다. 승무원이 가니마르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했지만 형사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을 뿐 로젠은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도대체 아르센 류팽이 누구란 말인가? 넬리 양이 큰 소리로 물었다. 대체 누굴까요? 이제 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넬리 양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불안해하며 한 사람씩 천천히 훑어보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겠습니다. 내 말에 넬리 양이 앞서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는데 10걸음도 채 못 가서 가니마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항의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그리 급하십니까? 이 숙녀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번엔 좀 더 명령조다. 형사는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르센 류팽 아니신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저는 베르나르 당드레지입니다. 그 사람은 3년 전 마케도니아에서 사망했네. 베르나르 당드레지가 죽었다니. 저는 저 세상 사람이겠군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보세요. 물론 당드레지 서류겠지. 원한다면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기꺼이 설명해 주겠네. 아니, 정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르센 류팽은 R로 시작하는 이름을 쓴다고요. 옳거니. 그거야 자네가 잘 아는 속임수 아니던가. 잘못된 단서를 흘려놓고는 그쪽으로 의견을 몰아갔겠지. 여보게, 정말 굉장하군. 하지만 이번에는 운이 없네. 자, 류팽. 이제 정정당당하게 인정하지 그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느닷없이 가니마르가 내 오른쪽 팔뚝을 내리쳤다. 나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전보가 전한 아직 덜 아문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넬리 양을 돌아봤다. 여인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휘청거리며 듣고 있었다. 우리는 시선이 마주쳤고 넬리 양은 이내 내가 지어준 코닥 사진기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움찔하는 모습을 보니 넬리 양이 단박에 모든 걸 이해했으리라는 느낌. 아니,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 가니마르에게 붙들리기 전에 넬리 양이 손에 계획적으로 살짝 쥐어준 그 작은 물건에 움푹한 곳. 비좁은 검정 가죽 칸막 사이 바로 거기에 로젠에게 빼앗은 2만 프랑과 제를랑 부인의 진주며 다이아몬드 따위가 전부 들어있었다. 아, 가니마르 형사가 부하 2명과 함께 나를 둘러싼 이 심각한 순간에 맹세컨대 훔친 물건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체포되거나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따위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내 관심사는 오로지 내가 건네준 물건을 넬리 양이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뿐이었다. 이런 결정적인 물증을 남기리라고는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과연 넬리 양이 형사에게 사진기를 넘길까? 나를 배신할까? 이 여인 때문에 신세를 망치게 될까? 넬리 양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적이라도 되느냐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한 시간을 기억해서 경멸 대신 마지못한 호의라도 베풀어 줄까? 넬리 양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여인은 다른 생각들 틈에 섞여 다리 쪽으로 가고 있었다. 손에는 내 코닥 사진기가 들려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분명 사람들 앞이라서 나서지 못하는 거야. 1시간쯤 후에는 증거물은 넘기겠지. 그런데 다리 중간쯤에 이르자 넬리 양은 실수인 척하며 배와 뚝 사이 바다에 사진기를 빠뜨렸다. 그리고는 멀리 가버렸다. 아름다운 넬리 양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숨었다. 다시 나타나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끝이었다. 영영 끝나버렸다. 슬픔이랄까 부드러운 연민에 사로잡혀서 나는 잠시 꼼짝하지 않았다. 어쨌든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아쉽군. 내 한숨 섞인 말을 듣고 가니마르는 꽤 놀란 듯했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느 겨울밤 아르센 류팽이 직접 들려준 자신의 체포담이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관계, 즉 우정이라고 할 만한 관계를 맺었다. 그렇다. 아르센 류팽이 내게 얼마간 우정을 느낀다고 여긴다. 우리 집 고요한 작업실에 예고도 없이 가끔 찾아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다. 그때마다 젊은이다운 쾌활함과 파란만장한 삶이 내뿜는 광채, 멋진 기운을 흩뿌려 놓는다. 운명의 여신이 호의와 미소를 보내는 사람 특유의 모습이랄까. 류팽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20번이나 보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다. 아니, 내가 본 모습은 20개의 서로 다른 거울에 비친 한 인물의 형상에 가깝다. 그래서 매번 서로 다른 독특한 눈과
얼굴 생김, 고유한 몸짓, 외양, 성격을 띄었을 것이다.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네.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라니까. 류팽이 내게 한 말이다. 틀림없이 농담이고 역설이겠지만 그런 무한한 능력과 인내심, 화장술, 이목구비 비율까지 바꾸는 천재적인 능력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류팽은 또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한 가지 외모로만 살아야만 하나? 매번 똑같은 인물로 살아가는 위험을 왜 감수해야 하나?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분간해낼 수 있는데 말이네. 그러더니 약간 오만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도 이 사람이 바로 아르센 류팽이다라고 단언하지 못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 중요한 건 누구나 아르센 류팽이 이런 일을 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지. 바로 아르센 류팽이 한 일, 그가 겪었던 모험을 여기에 기록하고자 한다. 어느 겨울 저녁 내 고즈넉한 작업실에서 류팽이 직접 털어놓은 그 내밀한 이야기를 말이다.